그런 새 시대의 대표로 한강 작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문학계의 뉴웨이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제가 한강 작가님 수상 너무 축하드린다 이런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서 올렸더니요. 많은 분들이 이 축하하는 마음이 똑같으신지 정말 많이 공감을 해주시고 또 봐주시기도 하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분이요. 노벨상 자체가 궁금하다. 노벨상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이렇게 오늘처럼 스페셜 이슈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방송들에서요. 책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했거든요. 한 7, 8년 이상 했어요. 그러면 계속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노벨상 시즌마다 그 노벨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한 7, 8번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공부하거나 알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이거를 이야기하게 될 그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꿈에만 그리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타서 노벨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날인 거죠. 먼저 노벨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벨상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큰 부를 축적했던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이 만든 상입니다. 자기 이름을 딴 거죠. 노벨은요. 자신의 발명품이 전쟁에서 쓰이는 것에 회의감을 느껴서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기 재산의 94%를 노벨상을 만드는 데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친척들이 아니 그 재산이 원래 우리한테 오는 건데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유언을 너무 싫어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노벨상 설립을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가 입장에서도 보자면 그 안에 있으면 스웨덴의 국부인데요. 그런데 노벨상의 수상 대상자가 스웨덴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 상금으로 그 돈이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웨덴 국가적으로도 큰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은 노벨상을 주는 국가로 유명해졌죠. 이건 마치 에펠탑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되잖아요. 지금은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거나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다행히 뚝심 있는 유언 집행인이요. 밀고 나가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노벨상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노벨상의 분야는요. 물리, 화학, 생리의학, 생물학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학, 평화, 경제 이렇게 6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빼고는 다 노벨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분야는요. 노벨이 직접 제정한 그런 노벨상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짭이냐 그러면 뭐 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벨이 직접 만든 건 아닙니다. 그 한 분야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분야들은요. 노벨의 살아생전의 활동과 연관이 있는데요. 폭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폭약을 합성하고 제조할 때 화학이 쓰이죠. 그리고 폭발할 때 반응은 물리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약의 중요한 재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이 약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선 이건 생리의학과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노벨은요. 지필 활동을 하고 평화를 바라고 그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학과 평화상이 노벨과 엮이게 돼요. 여기까지 노벨이 유언으로 이 5가지 분야에서 상을 주라라고 직접 말한 거죠. 그런데 경제는요. 처음 노벨의 유언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분야입니다. 노벨상이 처음 설립된 게요. 1885년이고 1901년서부터 시상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상은요. 1969년에 처음 시상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상보다 거의 70년 이상 늦게, 이상은 아니죠. 70년 정도 늦게 시상이 시작된 상입니다. 이 경제학상은요. 스웨덴 중앙은행 설립 300주년 기념으로 은근슬쩍 끼워 넣은 상으로 명칭도요. 다른 상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노벨상은 노벨 프라이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은 더 스베리지 릭스뱅크 프라이즈 이름도 좀 어렵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아니라 스웨덴 중앙은행 상인데 전체 명칭이요.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상입니다. 근데 이걸 노벨상을 정하는 기관에서 같이 정하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렇게 퉁쳐가지고 그냥 노벨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굳이 5개의 다이아몬드와 1개의 인공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6개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6개 보석하면 잭스키스인가? 네, 죄송합니다. 자, 이 중에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학상은요, 이상적인 방향으로 문학적 업적이 큰 작가한테 주는 상입니다. 처음에 노벨이 그렇게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가한테 주는 상이지 작품한테 주는 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책의 어떤 마케팅 할 때 보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다 이런 게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한 작품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수상작이 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작품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마케팅 문구를 이렇게 하면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거죠. 노벨상은요, 작가에게 주는 데다가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일명 장수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가의 한 작품이 아닌 작가의 업적들, 그리고 여러 작품의 성취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십 년의 업적은 쌓여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살아 있어야 하니까 수상자의 나이대들이요, 보통 많은 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런데 장수상이란 말치고는 이 58세는 좀 어린 듯한 느낌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과학 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분야들, 과학자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가 보통 30대, 40대 가기 전에 이럴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연구를 하고 20, 3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 나이, 그러니까 58세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노벨 문학상의 평균 수상 나이는 65세예요. 더 많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문학은 이 나이뿐 아니라 그리고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상 수상자는 60에서 70대 정도가 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는 1970년생으로 50대 초중반에 있으니까 사실은 상당히 빠른 편, 어린 편인 거죠. 노벨 문학상은요,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버트란드 러셀 같은 철학자나 윈스턴 처칠 같은 정치가에게도 준 적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말이죠. 게다가 2016년에는 밥 딜런 같은 싱어송라이터한테도 노벨 문학상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노벨 문화상이다 그런 관점도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문학 쪽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실용학문을 중시 여긴 노벨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지요, 노벨상 자체가 굉장히 시류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는 세계적으로도 민감하고 핫한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인 경우도 많아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은 지금까지 유럽 쪽 수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언어 번역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21명의 수상자 중에서 91명은 75% 정도가 유럽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노벨상 위원회가 대륙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대륙별로 분배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2012년 이후에는 노벨 문학상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수상하고 있다고 해서요, 이번 2024년에는 아시아 쪽 여성이 수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사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요, 그런데 이게 한강 작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강 작가는 사실 후보군에 끼지 못하고 잘 안 보이는, 그 후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 이게 경마로 치자면 정말 갑자기 다크호스가 나타나는 거나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도박사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뽑은 사람은요, 중국 사람이거든요. 장르를 넘나든다, 중국의 카프카다, 아방가르드 작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찬쉐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륙안배와 성별안배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규칙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그 응구기와 티옹호 이 사람이라든가 이 사람도 굉장히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많이 오르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북미 쪽 캐나다 사람이죠. 마가렛 애트우드 이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아시아 지역의 단골 후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의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의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쪽 언론도 깜짝 수상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한강 작가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언더독의 반란이라든가 다크호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동안 단골 후보였다라는 그들의 시대의식, 문제의식들이요, 그런 것들은 예전 시대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다른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한강 작가가 수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대 담론을 거대 서사로 마주했던 과거의 경험이요, 지금은 거대 담론을 개인적 차원에서 승화하고 마주하는 식의 서술로 바뀐 겁니다. 조금 더 개인에 집중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새 시대의 대표로 한강 작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문학계의 뉴웨이브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뉴웨이브의 선두로 우리나라 작가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나라 문학들이 얼마든지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게요, 몇 년 전에 BTS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관계자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들이 처음에 그런 걸 생각하고 한 게 아닌데 어느새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됐고요.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K-팝, K-드라마, K-컨텐츠를 선도하시는 분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K-문학 이런 것도 꿈은 아닙니다. 꿈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게 끝이고 결과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시작점에서 총성을 빵 울린 것이다. 드디어 한국의 문학, 한국의 컨텐츠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신호, 시발점. 이거 발음 되게 주의해야 되시는 거 아시죠? 아이들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게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노벨상은 어떤 상이고요, 또 노벨 문학상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시안책방 슈스 아니다 스슈다 스슈 네 스페셜 이슈 저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스페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